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자, 2019년에 이어서 3년 만에 또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천하람 변호사보다 이 왕세자 빈살 왕세자 한 살 많대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노안이지만 빈살만 황세자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아니 근데 같기도 해요. 나이를 네. 제가 사실 보면 좀 그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저도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 미국인이 저 나이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동서양 간에 예, 그게 달라서. 좀 있죠. 네, 근데 보니까 85년생이더라고요. 네, 85년생. 뭐 재산도 이제 뭐 저보다 조금 많은 그런 얼마 수준인 정도 것 같고, 많습니까? 2,800조 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저보다 얼마 많냐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몇 백만 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2,800조요. 그러니까 2,800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희 이제 8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8대 그룹 총수들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네. 8대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합쳐봤자 시가총액 네. 합쳐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원대인데 그렇죠. 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지금 4배 이상 훨씬 많은 거니까 네. 엄청난 수준이죠. 엄청난 수준인데 뭐 세계 최고의 뭐 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소공동의 롯데호텔 그러니까 400방을 그냥 그 통째로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게 오래 있질 않았어요. 네,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뭐 한 1, 2주 머물고 가고 이런 게 네, 아니고 네. 그냥 거의 하루 정도 사실. 하루 동안 사실 아닌 것 같은데. 24시간이 안 되는데 그 굉장히 한 2주인가요? 꽤 긴 예. 기간 동안 소공동 400개 객실을 다 이렇게 통으로 빌렸다고 하고 지금 그 사우디에서 공수해서 온 개인 헬스 장비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삿짐이 예. 거의 무슨 뭐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네. 수준 이상이었다. 잠깐 있는데 그만큼 준비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있느냐 이 부분인데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한남동 관저회담 네. 대통령 관저회담 됐고 결국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하고 MOU 한 26개 정도 체결했다. 이게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가 기준으로 한 40조 원 정도가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MOU랑 본 계약은 좀 다르거든요. MOU하고 본계약으로 컨트랙트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MOU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향서나 양해각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직접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지고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는 본계약,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도 MOU 같은 게 이번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네. 체결이 꽤 많이 됐고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 한 절반 정도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워낙 뭐 670조 수준의 큰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네. 게다가 또 우리 기업들이 그 중동 건설 프로젝트에는 또 일가견 있는 이미 세계 또 최고 뭐 수준 두바이나 아니겠습니까? 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40조는 정말 다 이거는 계약으로 성사시키고 네. 더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네. 다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해 상황입니다. 각서는 했지만 앞으로 본계약으로 가서 더 많은 어떤 수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자, 어제 회담이 풀 취재 없었어요. 또 사후에 대통령실에서 전속 뭐 자료라든지 사진 같은 걸 제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새 대통령실도 취재를 조금 뭐 이렇게 막 넓게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아마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은 조금 더 빈살만 왕세자를 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예. 그 소공동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드나드는 모습까지도 찍히지 않도록 막 천막 같은 걸 굉장히 쳐가지고 보안을 중시했더라고요.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가지고 약간 뭐 풀 취재도 없이 진행됐던 걸로 뭐 보입니다. 그 사진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 제공한 사진 보니까 네,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그 간저죠. 그렇죠. 식탁에 앉아 있고. 근데 역시 눈에 띄는 게 생수병이 있고 지금도 우리 좀 생수병 요런 생수병. 올려놨는데요. 네. 생수병에다가 티슈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보면서 예. 너무 소탈한 거 아닌가 이거 빈살만인데 미스터 에브리띵인데 그냥 물 먹여도 됩니까? 더 좋은 모르겠습니다. 거. 막 빙하 녹인 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뭔지는 아닌가. 몰라도 예. 네, 뭐 근데 아마도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네. 의전 실수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만족할 정도로 화려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영빈관을 써도 모자라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화려함이나 격식보다는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에 처음으로 방문한 손님이다. 그런 면에서 조금 뭐랄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그대로 소탈하게 진행했던 보내줬다. 거 아닌가 아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헬로윈 참사 관련된 수사 소식인데요. 어제 행안부 서울시 또 압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경찰 밑에부터 윗선으로 수사가 바뀌는 겁니까? 네, 이제 그 경찰 수사가 차근차근 윗단계로 가고 있는 것 네.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서울시 같은 곳에서 경찰 뭐 소방 이런 곳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뭐 예측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 이런 쪽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제 뭐 행안부에 갔다 그러면 글쎄요. 행안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도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빼버릴 것던 것 같아요. 이 특수본이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또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수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런저런 지휘 책임이나 그 보고 체계를 못 갖춘 정무적인 책임은 뭐 물을 수 있는 여지들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사고 발생 보고도 이상민 장관이 뒤늦게 받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 기동대 투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 보고 체계에서 이상민 장관이 아예 뭐랄까요 좀 배제돼 있었던 것 아닌가 내지는 너무 늦게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 대처를 할 수 있었어야 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형사적으로. 예. 네, 아마 형사적인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무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더 강조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 오늘 출범하는 이태원 참사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 맡는다 이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사퇴보다는 쭉 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본인은 정무직은 뭐 항상 사표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네. 백지 사표를 뭐 낸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 또 이렇게 TF 단장까지 맡는다고 하니까 뭐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행안부 장관이 이런 TF 단장을 맡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소방과 경찰의 이런 관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통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걸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해도 되는 건가? 후임 장관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신다는 거요. 네.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 관련해서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산 생각을 100% 따라가면 총선 성공 못한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포지션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라는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성이나 어떤 뭐 민심에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은 네. 대통령과 너무 부딪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내가 친윤 내 대표 주자가 돼가지고 친윤 조직표를 모두 다 흡수할 게 아니라면은 네. 오히려 스스로를 뭐 친윤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좀 중도적인 후보로 위치시켜가지고 내가 대통령과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중도 확장성도 있다. 총선에 내가 도움이 된다. 이런 그 입지를 좀 굳히려는 전략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전당대회 시기 관련해서도 내년 초쯤 뭐 2월 달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당무감사 일정이 잡혔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시기는 좀 더 늦춰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지금 이미 이제 공석인 그 당협위원장을 네. 채우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도 돌아가면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어 있는 곳 채우고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만약에 좀 일부 자른다라고 하면 그걸 채우는 또
작업까지 할 또 해야 될 거냐.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 뭐 내년 뭐 2월은커녕 4월, 5월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무감사를 해서 사람을 이게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작업까지 과연 비대위에서 다 마무리를 할 거냐. 이거는 좀 다음 당대표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많이 그 나오고 말이거든요. 있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 체제가 조직 개편을 다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도 순천 갑에 당협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당협위원장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생각도 뭐 무조건 뭐 내가 자리 지키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진석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형 비대위보다는 관리형 비대위에 가깝습니다. 관리형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의 뭐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당대표가 바뀌면은 또 이게 뭐 스무스하게 잘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이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찌 보면 총선을 앞두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그대로 가겠느냐. 이게 워낙 많은 이 허들들이 있고 너무 자주 사람을 바꾸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저는 당원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당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아니 뭐 당원이니까 출마야 뭐 출마할 수 자유죠. 있겠죠. 예. 네. 근데 뭐 저는 뭐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요. 과거에 그 강용석 후보가 경기지사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예. 그때도 막 가로세로 연구소에 그 구독자가 수십만이고 뭐 우리 한번 뭉치면 난리 납니다. 막 그랬는데 결국 득표율은 매우 미미했었거든요. 뭐 당락에 그거는 있었긴 하지만 뭐 1% 거의 내외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좀 이게 얼마나 될지 좀 뭐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좀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의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의도 연구원이 긴급 자담회를 가졌는데요. 일단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이 내용 뭡니까? 네, 이건 말 그대로 소득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기타 뭐 채권이나 펀드나 뭐 이런 거에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면은 20%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게다가 네.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 뭐 그 주식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이제 도입이 되면 주식에 지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더 이렇게 주식이 뭐 떨어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유예를 하자 이런 네.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그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가 사실은 전체 투자자의 한 상위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나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위 1%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액수나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예를 들면은 좀 매력을 못 느끼고 네. 뭐 다른 나라 미국 증시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나 이런 곳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게 세금을 덜 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상위 1%의 일이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다. 이게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